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대영 제국 출신 기자가 5천년 역사의 작은 나라에 무릎을 꿇었을 때 말이에요. 런던 금융가도 월스트리트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문맹률 25%, 일본 한자 포기 세대와 달리 이곳은 모든 국민이 글을 읽는다며 경악했죠. 무엇이 서구 선진국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시 윈터필드라고 합니다. 영국 BBC에서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정치 외교 문제를 파헤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지만 지난해 도쿄에서 마주한 일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근처 자료관에서 팜플렛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였어요. 거기엔 일본이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에 벌인 일들이 적혀 있었는데 침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대신 진출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역사를 다루는 자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종교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군국주의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쟁 중 죽은 황군을 미화하는 장소였고 심지어 도조 히데키 같은 전범들까지 모셔놓고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사 안 유슈칸이라는 박물관에는 대동아 전쟁이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전시물들이 버젓이 놓여 있었고 한국인과 대만인들도 자발적으로 참전했다는 거짓말까지 전시하고 있더군요. 한때는 자살 공격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지 일본인 몇 명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한 중년 남성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전범들이 함께 모셔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사의 일부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아예 그런 일들이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나쁜 일만 했을 리 없다면서 오히려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주장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와 관계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개인 참배라는 명목으로 계속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포장하고 있다니요. 관련 기사를 작성했지만 편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며 기사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지우려는 바로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죠. 서대문 형무소, 독립운동가들의 기록, 그리고 살아있는 증언자들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아있었기에 다음 날 아침 항공편을 주말편으로 바로 예약했어요.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는데 과연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일본의 깔끔하지만 어딘가 경직된 분위기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 기분은 마치 안내판들이 옛날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은 공항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캐리어보다 정보가 먼저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직관적이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도쿄 지하철은 복잡한 노선도와 끝없는 환승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노선도를 보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었고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었는데요. 일본이 지우려는 바로 그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자료에서 봤기에 바로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숙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시관을 돌아보던 중 일본 말이 들려왔어요. 수학여행으로 온 일본 여고생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이야기하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는데 그중 한 학생만 유독 걸음이 느리더군요.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고문기구들을 보면서 계속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자료들이 여기에는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고문기구들, 감옥 내부, 그리고 그곳에서 순국한 분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앞서 본 그 여학생이었어요. 유골 표시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니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가이드가 있어서 통역을 부탁했어요. 학생 이름이 미즈키라고 했습니다. 역사 동아리 활동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여기서 본 것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하더군요. 특히 고문실을 보고 나서는 말을 잇지 못하겠다며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옆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은식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증조부가 바로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다고 말했고 현재는 서울 근교에서 작은 역사 해설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최은식 씨에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의병, 그러니까 의로운 군사라는 뜻이잖아요.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최은식 씨는 격정적이지 않은 묵직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옳다고 믿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칼로 싸운 게 아니라 의로 싸웠다는 것이었거든요. 미즈키도 그 말을 듣고 더욱 울먹였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전해들은 미즈키의 말이 가슴 아팠어요. 자신이 배운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는 식으로만 배웠다면서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즈키는 계속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미즈키 같은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이런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감추려는 일본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즈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대신 일본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소리 없이 유골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게 됐어요. 일본이 지우려는 역사를 한국은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형무소를 나서면서 미즈키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미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오늘 본 것들을 꼭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충격적인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난 최은식 씨가 추천해 주신 곳이었어요. 조선시대 기록 문화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박물관에 도착해서 조선왕조실록 전시실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전시실은 단순한 유물 진열장이 아니었어요. 마치 국가의 철학이 압축된 공간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진 실록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50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역사가 거기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규모의 기록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더욱 놀라웠는데 사관들은 왕 앞에서도 붓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고 왕이 뭘 먹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심지어 실수나 잘못까지도 모두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적었어요. 사과는 왕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화려한 보물이나 권력의 상징물보다도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손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붓을 잡은 사관의 모습, 실록을 베껴 쓰는 서리들의 장면, 이런 것들이 더욱 인상 깊었어요. 권력보다 진실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실록 열람실에서 실제 기록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을 읽어보니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와 나눈 대화, 정책 결정 과정,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투명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어요.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은 힘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그걸 아는 국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인류의 기록 문명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록 보존 창고도 견학할 수 있었는데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그곳에서 500년 전 기록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상징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 기록들에서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여러 부 제작해서 전국 각지에 보관했다고 해요.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곳에서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록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조선이 기록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답을 들었습니다. 조선은 건국부터 정당성을 기록으로 증명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힘이 아니라 명분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명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 기록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일본이 지우려는 역사를 한국이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면서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이 민족은 기록하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지키고 후대에 전하는 일을 500년 넘게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그 의로운 정신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철학적인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기록이란 무엇인가?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기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이틀 동안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철학이 흘러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조선의 기록이 현재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이 전쟁 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미리 알아봤어요. 각종 자료를 뒤져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못한 나라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에서 본 기록 정신이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구로공단이라는 곳이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했던 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미리 연락을 취한 뒤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로공단 생존자 박정순 여사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 근교로 향했는데요. 70대 중반의 박 여사는 당시 제복 여공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난 박 여사의 첫인상은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박 여사는 당시 월급이 22,000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0,000원은 매달 시골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으로 방세와 식비, 교통비를 해결해야 했다고 했어요. 라면 반 봉지가 점심이었다며 웃으시는데 그 웃음 속에 당시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어떤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말이에요. 구로공단에서는 주 6일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씩 재봉틀을 돌렸다고 하셨어요.
거의 80% 이상이 여성 근로자들이었다고 했고, 지금처럼 냉장고나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 갑갑한 공장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박 여사는 그때가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박 여사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몇 년간 계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잠을 잤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박 여사와의 대화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독일로 간 간호사들과 광부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는 그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 가족을 만났는데요. 김수진 씨는 7살 때 어머니를 따라 독일에서 유년기를 보낸 분이었어요. 현재는 은퇴한 간호교육자로 귀국 후 간호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파독 간호사셨던 경험담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는데, 김수진 씨에 따르면 당시 파독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나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수건과 의료 장비들을 닦는 일 등이었다고 했고, 거기에 더해 독일 특유의 인종차별도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모습이 독일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독일인들도 점차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어머니가 남긴 말을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우린 고개 숙이고 갔지만 존경을 받고 돌아왔다는 말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너무도 모범적인 한국 간호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의 전원이 독일의 요청으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독일 병원에서 받은 감사편지 실물도 보여주셨는데,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는 우선권을 줄 정도로 한국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국제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감추려는 역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 11,300명과 1000m 땅 밑에서 어둠과 답답함, 배고픔과 싸우며 한국인의 성실함을 알려준 8,300명의 파독 광부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당시 국가적 어려움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IMF 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성장보다 헌신이 먼저였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은 가장 고단한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록, 정신,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을 걸으면서 문득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자로만 보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림처럼 보였는데, 동그라미와 네모, 세로줄과 가로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추상화 같았어요. 특히 카페 간판에 적힌 한글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영어나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학술적 접근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었기에 한글을 예술로 다루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취재를 했던 동료 데이비드에게 물어보니 홍대 근처에서 한글 서예와 디자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름은 박미선이라는 분이었는데 전통 서예부터 현대적인 한글 디자인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셨고, 작업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시간을 조절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벽면 가득 펼쳐진 한글 작품들에 압도됐는데, 박미선 작가는 한글의 조형미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면서 소리 나는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윈인 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모음의 원리였는데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어는 땅을 뜻하는 가로선, 이는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에서 나왔다는 설명이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우주관이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박 작가가 보여준 작품들을 보면서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같은 글자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힘있게 쓰면 남성적이며 부드럽게 쓰면 여성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빠르게 쓰면 역동적이고 천천히 쓰면 고요한 느낌이었어요. 작가는 한글이 가진 철학적 의미도 설명해 주셨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문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였다고 알려주면서 당시에는 한자를 써야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이 문자 창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권력자들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 문자는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 작가는 직접 붓을 들어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주시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각 획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어설프게 따라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글의 표현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글은 11,000가지가 넘는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 정도인데 비해 한글은 정말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해도 원음에 가깝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글만 보면 반가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가 곧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문맹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라고 알려주었어요.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국민이 25%가 넘는다고 했고 일본도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젊은 세대의 한자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느낀 게 한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철학이 홍익인간, 즉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정신, 현대 한국인들의 헌신 정신, 그리고 이 한글의 철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업실을 나서면서 한글로 된 간판들을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5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철학이 담긴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위해 설계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정말 한국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강을 몇 번 봤지만 실제로 한강공원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웠는데 강변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까지 정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사서 강변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라면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도 맛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연인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한강의 모습이 또 달라졌는데요. 시간이 더 흐르니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양복을 입고 와서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서 강변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이런 여유로운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파트 아파트 하는 소리였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빌보드 차트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직접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대학생 6명 정도가 돗자리에 둘러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바로 그 아파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쌓아 올리면서 아파트 아파트 외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보게 되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이런 소소한 재미와 따뜻한 정이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포대교에서 나오는 무지개 분수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고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친구들끼리 치킨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혼자 나와서 조용히 강을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었는데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고,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문화가 여기서도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조금 더 머무르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로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다 볼 수 없겠더군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귀여운 한탄이 절로 나왔어요. 마지막 기고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였다고. 역사의 깊이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일상 속 소소한 행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저 역시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외국인 기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분노가 어떻게 한국에서 감동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만난 일본 학생의 눈물, 구로공단에서 들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글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까지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아파트 게임 소리를 듣는 일상적인 장면들도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외국인의 눈에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진실이란 무엇이고 그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계를 부순 전략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세계가 인정한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명장의 품격의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아닌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위대한 가치를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잊지 못할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학 중인 스텔라 하젤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던 저는 특히 넬슨 제독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양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고
옥스퍼드에서 넬슨 제독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죠. 옥스퍼드의 웅장한 강의실에서 열리는 세계 해군사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해전들과 전략가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언제나 가슴 뛰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최전방 자리에 앉아 해밍턴 교수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옥스퍼드 역사학과의 석학으로 특히 넬슨 제독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셨어요.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오래된 해전 지도들과 영국 해군의 황금빛 금자탑 같은 역사를 담은 그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영국 해군의 초월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속에서 더욱 커졌어요. 넬슨 제독은 제게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고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전략은 역사적 쾌거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고 오늘의 주제인 세계 해군 전략의 비교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마디가 교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넬슨 제독이 존경한 단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넬슨 제독이 누군가를 존경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전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밍턴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곳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양도 아니고 동양의 장수라니.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궁금증에 찬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교수님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군입니다. 넬슨이 자신의 일기에 동양의 바다에 나와 같은 영혼이 있다고 기록했죠. 강의실에 경악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교환학생인 사토 유카였어요. 그녀는 히토츠바시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온 수재로 알려져 있었고 항상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사토 유카는 교수님의 이야기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순신은 그저 운이 좋았던 동양의 장수일 뿐이고 진정한 동양의 해군 전통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계적인 해군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일본의 해군 인프라와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해밍턴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동서양 해전사의 영웅들, 그들의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열면 어떨까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역사의 깊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교수님의 제안에 강의실은 기대감으로 술렁였습니다. 사토 유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도 흥미로운 주제에 열띤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순신이란 인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넬슨 제독이 존경했다는 그 인물, 이순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넬슨 같은 위대한 제독이 그를 존경했다는 걸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이란 인물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영국 자료에서는 거의 언급을 찾을 수 없었고 대부분은 일본 학자들이 영어로 번역한 자료들 뿐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이 운이 좋았던 장수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일본 해군이 더 뛰어났다는 내용만 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자료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것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영국이 세계 정복자로서 해양을 지배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넬슨 제독이 높이 평가한 이순신의 민족의 혼과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학과의 미국인 유학생 제임스였어요. 그는 역사학과에서도 탁월한 분석력으로 유명했죠. 스텔라,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 제임스의 물음에 저는 오늘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과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이순신, 정말 놀라운 인물이야. 난 최근에 그에 관한 만화책을 우연히 접했는데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압도적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제임스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모르는 인물을 미국인 친구가 알고 있다니 이상했어요. 제임스는 가방에서 만화책을 꺼냈습니다. 미국인 올리콤판의 이순신 만화책과 영어로 번역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만화책이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해군 지휘관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제임스의 말에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만화책을 훑어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사토 유카가 서가 뒤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유카는 일본 최고 엘리트 집안 출신이야. 특히 한국 관련 주제에 민감해. 우리는 그렇게 짧은 만남 뒤로 다음을 기약하며 서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서 다시 만난 사토 유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태도였지만 다른 학생들과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와 제임스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토론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좋겠네. 그녀의 말투에서 비꼼이 느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관점을 살펴보고 있어. 유카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동양은 아직 중세에 머물러 있었을 거야. 반면 조선은 우리를 항상 따라오기에 급급하지. 제임스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본 자료들은 너가 했던 말들과는 많이 다르던데. 유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미소를 되찾았어요. 토론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기대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의 특별 자료실로 향했는데 일반 장서에는 없는 희귀 문헌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특별 자료실 사서에게 이순신에 관한 서양 문헌이 있는지 물었고 놀랍게도 몇 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록과 영국 상인들의 견문록도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일본 학자들의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상인이 기록한 문서에는 동양의 해상에서 만난 가장 뛰어난 전략가는 조선의 이순신이었다라는 놀라운 표현이 있었어요. 또한 그의 거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함선보다도 혁신적인 설계였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서양인들도 당시 이순신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지도자라는 인간적 가치를 언급한 기록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의 명량해전 기록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한 수 위의 경쟁력이었어요. 제임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은 27척으로 33척을 상대했어. 하지만 이순신은 10배가 넘는 적을 상대했다니 이건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더욱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시인이자 발명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행정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남긴 시와 전쟁 속에서 쓴 난중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에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다라는 그의 말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언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일 있을 해밍턴 교수님과의 면담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왜 서양 역사 교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발견이 제 논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와 함께 해밍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저희가 찾은 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자료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군요.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가 되었겠네요. 교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커졌어요.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 복사본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순신과 싸웠던 일본 장수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집중했어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자료만 봤기 때문에 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순신과 싸웠던 일본 장수들은 단순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1세기 동안 이어진 센고쿠 시대를 거쳐 살아남은 베테랑 장수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명단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도도 다카토라는 아시가루 출신으로 다이묘까지 올라선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죠. 그가 섬긴 주군만 10명에 달했고 항상 중용될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신에게 3번이나 패배했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다른 장수들도 소개하셨습니다. 도쿠이 미치유키는 도요토미가 시코쿠를 공격할 때 선봉으로 싸워 큰 영지를 얻은 인물이었고, 모리 무라하루는 시코쿠 정벌 당시 여러 차례 공을 세운 장수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순신과의 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구키 요시타카에 관한 기록이었는데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시즈 가타케의 7본창 일원으로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육지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지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시마즈 요시히로, 아리마 하루노부, 타치바나 무네시게와 같은 뛰어난 일본 장수들의 이력을 설명하셨어요.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국시대의 대다이묘 중 한 명으로 규슈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고, 사천성 전투에서도 명군을 대파했을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싸운 적장이기도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수준급 이상의 장수들이었습니다. 특히 구키 요시타카, 구루지마 미치우사, 도쿠이 미치유키는 해적 출신으로 해전 전문가였고,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해전에 능숙한 장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포해전이 첫 수전이었던 이순신에게 대패했고 두 사람 모두 죽을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군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적장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전투력을 가진 장수들이 이순신에게 모두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전략이나 전술의 차이를 넘어선 리더십의 본질적 차이였습니다. 이순신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교수님은 이어서 구키 요시타카가 안골포 해전에서 분전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해전들과 달리 이때는 조선 수군도 19명이 전사하고 114명이나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한산도 대첩 때 3명 전사, 10명 부상에 비하면 훨씬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일본군도 42척 중 22척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심지어 구키 요시타카는 패배하는 와중에도 자기 기함을 방어벽 삼아 부하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순신의 전략적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리더의 자질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다는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이 자료들은 제 논문 작성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토 유카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의 결과였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구나 그가 처음 해전을 치렀음에도 해적 출신의 베테랑 해전 전문가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나왔고 이제 다가올 공개 토론을 위한 준비가 한층 더 탄탄해졌어요.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순신의 포용력과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서양의 유명한 제독들과 비교 분석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문의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료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저와 제임스는 학교 근처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이 알려주신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서점에 들어서자 세계 역사 코너에서 다양한 책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스텔라, 이것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쓴 이순신 만화책이야.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영어로 된 이순신 만화책이었습니다. 미국인 올리 콤판이라는 작가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감동받아 그린 작품이었는데 영국에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표지에는 위험 있는 갑옷을 입은 이순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만든 책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었는데 역시 여기도 있구나. 제임스의 설명에 호기심이 커졌어요. 서점에서 이순신 관력책을 구매한 후 학교 카페에 앉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 제임스가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명량대첩, 노량해전까지 특히 한산도 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이 이순신의 3대 대첩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제임스는 역사학과에서도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학생이었기에 각 해전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량대첩 부분을 펼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건 믿기 힘들 정도야. 진짜 보면 볼수록 경이로워. 단 12척의 배로 133척이 넘는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웠다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게다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이 거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이야. 이건 정말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승이었어. 자연을 이용한 완벽한 전술이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에서는 울돌목의 빠른 조류가 시속 20km에 이르러 바닷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순신은 이런 지형과 조류를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적은 수의 배로 10배가 넘는 적을 물리친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량해전 부분을 살펴봤는데 임진왜란 막바지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에 맞아 전사했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나라와 군사 그리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임스와 저는 이 만화책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각 해전의 특징과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임스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 한산도 대첩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포위작전으로 해전사의 길이 남을 전투야. 명량대첩은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연 조건을 활용한 기적 같은 승리였고 노량해전은 이순신의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전투였어. 제임스의 정리에 덧붙여 저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의 넬슨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27척으로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했다는 것도 분명 대단한 일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그보다 더 놀라운 전략이 담긴 전투였어.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객진인데 학이 날개를 펼치듯 부대를 넓게 펼쳐 적을 가운데로 유인하고 사방에서 집중 타격을 가하는 전술이지. 이 전술 하나만 봐도 전투를 지휘하는 안목, 병력 운용 능력, 전략적 완성도까지 정말 완벽했다고 할 수 있어. 이순신 장군이 왜 전설로 남았는지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솔직히 어느 장군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독보적인 지략가였다고 봐. 이런 비교를 통해 저는 두 위대한 제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캠퍼스를 걸으며 제임스와 저는 다가올 공개 토론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임스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특히 백성을 위한 희생정신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전략을 강조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인물에 대해 이렇게 깊은 존경심이 생기다니 신기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였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했던 제 개인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넬슨 제독에 관한 제 원래 논문 계획을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넬슨의 업적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과 넬슨이라는 두 위대한 인물을 통해 진정한 통솔력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이 새로운 방향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토론 당일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부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의 동서양 해전사의 영웅들, 그들의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저는 설렘과 떨림의 마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갔고 사토 유카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의 간략한 소개로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저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전략과 리더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산대첩에서의 하객진 전술과 명량해전에서의 지형 활용 전략을 강조하며 넬슨 제독과의 공통점도 언급했어요. 제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사토 유카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예의 바른 태도로 시작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어요. 이순신이 몇 번의 승리를 거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그는 죽은 장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오늘날 일본의 해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 3위의 강대국이 되었죠. 강당 안에는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유카는 계속해서 일본 해군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도쿠가와 시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해군력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이후 어떤 해군 전통도 이어지지 못했죠. 지금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비하 발언에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저는 분노를 참으며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역사적 인물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결과나 현재의 순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정신과 가치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죠. 사토 유카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감상적인 이야기로 현실을 덮으려는 거군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고 지금 세계 질서에서 일본의 위치와 한국의 위치는 명백합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해밍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권을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역사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국력이나 순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16세기와 지금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역사학적으로도 부적절한 접근법이에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승리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사토 유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것은 승리의 기록과 더불어 어떤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민족과 백성을 지키려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자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치이지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사토 유카의 일본 우월주의적 발언 이후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역사적 평가는 단순한 숫자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은 전쟁의 승패를 넘어 백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사토 유카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당혹스러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해밍턴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텔라의 말에 이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고 싶군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일본의 역사가들과 해군 전문가들조차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토 유카를 향해 시선을 돌린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1927년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대표적 이론가인 사토 데스타로는 호레이쇼 넬슨이 세계적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에 필적할 수 없다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당 안은 더욱 조용해졌고 사토 유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일본 해군 장성인 사토 데스타로가 내 평생을 두고 경모하는 바다의 장수는 동양에서는 조선의 이순신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는 이순신 장군을 갑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일본의 해군 문필가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이순신은 담대하고 활달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수학적 두뇌를 지녔다. 조선의 안녕은 이 사람의 힘 덕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토 유카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하죠.
일본이 현재 해군력이 강하다는 사실과 수백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강단 중앙에 서서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싸웠는가입니다. 넬슨은 조국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자국 조정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방해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3전 23승이라는 전승 신화를 이룩했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23전 23승은 사실이 아니라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역사는 사실이며 물은 역사가라면 사실에 충실하여야 하고 치열하게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게 역사가의 책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사토 유카는 이제 말문이 완전히 막힌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단순히 자국의 입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정신입니다. 강당 안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토 유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교수님의 참교육은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논문 주제를 진정한 리더십, 이순신과 넬슨의 교차점으로 변경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의 본질을 탐구하게 된 것이죠. 해밍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데요.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영웅을 찾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승리를 많이 거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책임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영국인으로서 한국의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정신을 품은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순신 장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언어와 국경,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위대함은 숫자도 명성도 아닌 남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잊고 있던 자랑스러운 역사는 의외의 곳에서 재발견되기도 하죠.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역사의 가치가 더욱 빛나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지닌 이들의 이야기임을, 그리고 그 가치와 정신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교훈을 전해준 오늘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